오늘 아침 일라디오. 입맛도 없는데 찬물에 밥 말아 대충 먹고 말지. 더운데 막걸리나 한잔하고 말지. 병원 갈 시간도 없는데 한숨 잠이나 자고 말지. 힘든 여름 이렇게 적당하게 참아가며 지내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농촌의 여름, 도시의 여름보다 더 고되고 힘든 시간일 겁니다. 그늘 하나 없는 논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렇게나 끼니 때우는 일 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 찬이라도 꼭 갖춰서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전문가와 상담도 해보시고 약도 챙겨 먹고 주사도 맞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더울 거라고 합니다. 귀하게 여기는 일, 소중하게 지켜온 자리도 다 건강해야지 지키고 계속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7월 1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도 식혀주는 이것. 빨간 과육을 베어 물 때마다 달고 시원한 과즙이 흐르는 이것. 잘 익었는지 궁금할 때는 통통 두드려보는 이것. 서과, 수과, 한과, 시과라 불렀고 라이코펜과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한 이것은 수박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1002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5412-1065번을 비롯한 27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농민들도 이 땅의 국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단순히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농민들이 해야 될 일이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농사를 짓고 있지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제헌절 특집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농지는 농사 짓는 농민이 소유해야 한다는 이 간단하고도 명확한 원칙이 지금의 농촌에선 무색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선 73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경자유전의 헌법적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 마련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순서인데요. 농지법의 주체가 되는 농민들은 헌법 속에 어떻게 담기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농민들의 바람이 현실에 실현되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까요? 농촌사회학자인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연결은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에서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농촌 현장 곳곳 다니면서 농민들과 이야기 많이 나누시죠? 예, 최근에도 많이 다녔는데요. 일단은 코로나 상황이 도시도 엄중하긴 하지만 또 농촌에서도 긴장도가 되게 높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근 2년 동안 이웃들과의 왕래 문제라든가 아이고. 그리고 이제 고령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손들 기다리는 그 재미 하나로 버티셨는데 그런 소소한 재미가 다 무너지면서 좀 농촌도 많이 걱정스럽고 무엇보다 인력난 문제가 너무 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나 그리고 날씨가 너무 뒤죽박죽이어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네요. 네, 참 힘들게 견뎌내고 계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많이 더 힘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마주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정말 아니라서 그중에서도 지난 상반기에 누가 진짜 농부이고 누가 가짜 농부인지를 명확하게 가려내야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경자유전 원칙을 좀 재확립해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게 됐어요. 네, 오늘 뭐 재헌절 특집이긴 합니다만 헌법을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일상을 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그 LH 사태나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대체적으로 부동산 투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농지 투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경자유전의 원칙과 소작금지 조항에 대한 그 고민들을 지금 저희 같은 연구자들은 좀 하고 있는데요. 예. 이 현실이 뭐 경자유전 원칙이나 이런 그 소작금지 제도, 뭐 소작이 예전처럼 뭐 이렇게 마름, 저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마름, 그리고 아주 그냥 뭐 주인 마님한테 뭐 다 복종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임차농이 거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농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농촌의 어떤 근본적인 어려움, 그리고 농민들의 어떤 소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이 농지 문제입니다. 예. 실제 농촌에서 어떤 예외 조항들이 일으킨 문제가 제일 심각해져 있는 상황인가요? 뭐 경자유전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경자,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너무 단순 분명한데. 예.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예외 규정이 무려 16가지나 됩니다. 일단은 고령의 농민들이 나이가 들고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 상속을 받는 자손들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지 않은 비농업인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러면은 상속은 예외를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주말이나 체험 용농 같은 거 또 예외를 주고 예전에는 그 통작거리랑 제한 규정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km가 떨어져 있으면은 농지는 소유하지만 농사는 지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다 무너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16가지의 예외 규정이 있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혹은 비농업인들이 농지를 소유하기가 되게 쉬운 방향으로 농지법이 개정돼 온 거죠. 네. 2005년 개정을 보면 농업인의 농지 소유 상한 규제를 폐기했고 또 비농업 상속인과 이농자가 10,000제곱미터 초과 농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이걸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나 사용대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또 초과 농지를 무한히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00제곱미터면 1헥타르인데 지금 농업인들이 소유한 평균 면적과 비교하면 너무 이거 넓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뭐 지금 경자유전의 원칙을 다 깨뜨려버리는 조치였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신랄한 비판도 있는데요. 10,000 제곱미터가 넘더라도 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을 하고 농지은행에 맡기게 되면은 현행법상으로는 계속 소유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법상으로 돼 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전체 농가의 69%가 1헥타르 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소농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는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큰 농지를 소유하고 있게 되면 실제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민들에게는 좋은 땅을 구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농민들이 역차별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농민들의 현실이 반영이 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이게 어떤 정치권에서 눈치를 보면서 법을 자꾸 고쳐나가다 보니까 농촌 현실에 맞지도 않고 실제로 농사를 짓겠다라는 이런 농업인들에게 농지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금 아주 좀 뜯어봐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예. 정말 우리 농업을 이제 천직으로 아시고 또 사명감을 갖고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 터전인 농지가 이렇게 투기 대상이 되는 걸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허탈감이 상당히 크실 것 같거든요. 그 비농업인의 농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 자체가 농사를 지어서 이 농산물로 소득을 올려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면 농지의 가치가 있는데 차라리 가만히 두더라도 자산적 가치, 즉 조금 있으면 땅값이 오를 거야 혹은 재개발이 될 거야 아파트가 들어올 거야 이런 부동산 가치, 투기의 가치 때문에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네.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또 은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고령 농민이 되면서 내가 농사는 짓지 못하지만 농지는 갖고 있는 비율이 무려 25.6%나 되고요. 또 그리고 농사를 아예 짓지 않았던 처음부터 짓지 않았던 비농업인이 약 거의 28.7%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62%가 농사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예. 그 적은 농토를 가지고 임차농들이죠.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실제로 경작을 하는 농민들에게는 이 농지 문제가 늘 고통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좀 해결 방법이 없어. 포기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지 그럼요. 않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네. 직불금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이건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이 직불금 때문에 참 갈등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농업 직접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 때문에 뭐 2005년도 당시에 많은 그 장차관들부터 해갖고 고위 관료들이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이 부당 수령 문제는 오래전부터 농업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직불금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면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득 보전이라든가 물론이죠. 그리고 이 농지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직불금을 줘야 되는데 부재지주, 즉 땅 주인이긴 하지만 농사는 짓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수령을 해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임차농 같은 경우에는 농사는 내가 지었고 그럼 그 직불금은 나한테 와야 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땅 주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땅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럼 또 나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관건이고 좀 다양한 뭐 이렇게 그 대책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농촌에 가면 또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실사가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서류 심사만 해서 진짜 농사를 짓고 있군 이러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재해보상금 신청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재해보상금도 지주가 신청을 해버린 거죠. 농사는 임차농이 지었는데 만약에 어떤 태풍이나 그리고 어떤 그 자연재해 때문에 보상금을 받게 되면 또 그 등록한 지주한테 가버리는 이런 사례들도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농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임차농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오늘은 좀 거기에 좀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예. 네네. 농민이 이렇게 소외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좀 뒤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경자 유전의 원칙 자체가 정식화된 건 1987년 그 헌법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에 굉장히 큰 목표가 자작농 창설이었거든요. 워낙 소작농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자작농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이미 역사가 좀 73년이 지나면서 경자라는 그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들의 개념이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임차농, 그러니까 소작농이 아니라 임차농들에게 지금 우리도 왜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정확하게 계약서를 쓰고 네네. 등록을 하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전히 정근대적인 요소가 농촌에 남아 있는 거죠. 제대로 임대차 계약을 못 쓰고 그냥 구두 계약 정도로 이렇게 하고 또 농촌사회 특징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인척 관계이기도 하고 아주 오랫동안 함께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두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직불금 수령도 지주가 가져가거나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일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 우리가 돌파하실 것인가 이거야말로 정치의 문제인데 최근에 경실련에서 발표했는데 고위 관료 그러니까 광역지자체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의 절반 이상이 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자신의 늘 항변은 하죠. 나는 상속을 받은 거다.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 농지의 어떤 자산적 가치는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농민들이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안 될 걸 이러면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보시는 거죠. 땅 주인이 정치인들인데 땅 주인들이 우리 도지사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네. 그래도 이거를 다 털고 만들어내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지금 보는 게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좀 효과가 날지 아까 실사가 좀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어떨까요? 예, 이 농업경영계획서는 진짜 농부와 가짜 농부를 가려낼 수 있는 가장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외적 농지 소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 농지하고 그리고 주말 체험 농장인데 네. 이 관리를 강화를 해서 정말 실제로 경작을 하고 있는지를 좀 농지원부라고 해서 지금 서류하고 그리고 경영체 정보뿐만 아니라 토지 대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여기다 무엇을 심겠다라고 계획서를 냈으면 그러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늘 지자체는 인력이 없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래서
세금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포기할 수가 없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을 하거나 뭐 어떤 농업회사 법인을 세워서 이렇게 농지를 취득한 가짜 농부들을 또 실사를 해야 되지만 계속 어떤 인력난의 문제를 좀 핑계를 삼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나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지관리위원회 관련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역에서 정말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 눈치가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그걸 법적으로 장치를 넣고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모으고 이런 과정들 좀 귀찮고 돈이 들고 사람이 드는데 거기다가 지금 투자하지 않고 이거 해보겠다 그러면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정은정 연구원님이 오늘 나오셨는데 농지 투기를 좀 근본적으로 막고 농민들이 농지법 주체로 참여해서 좀 뭔가를 이뤄내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뭐 농지관리기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그럼 거기에 반드시 또 농민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 절반이 넘는 이 임차농들의 권리. 그냥 임차농들은 땅이 없을 뿐이지 농사는 실제로 짓고 있는 경작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지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어떤 식량 자급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생물 다양성 보존이라든가 어떤 공익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이 땅의 등기부 등본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공익적 가치가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몇 번이나 이렇게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판례를 참조해서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의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 그리고 자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을 하고 다만 이 농지의 양이 지금 너무나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지켜야 된다라는 법 제어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175만 헥타르 정도가 있어야지 그나마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이 줄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법 제어화 시켜야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에서 마련한 제헌절 특집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자, 항상 강조드리지만 농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재산 증식의 도구가 아니라 식량 안보 기반입니다. 실제 농사 짓는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또 농업 생산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결코 훼손돼선 안 될 가치가 있을 겁니다. 농지를 농지답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할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농지 전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편하게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 논에다가 집을 지었다가 우리가 식량이 필요하면 그 집을 무너뜨리고 다시 거기다 농사를 지으면 될까? 100% 불가능하다는 게 과학적 결론입니다. 네. 식량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땅을 가꾸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함께 위기감을 좀 갖고요. 그리고 농지 없으면 사람의 삶도 함께 붕괴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농지를 지키는 농민들, 특히 임차농들의 어떤 권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모든 시민들이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제헌절 맞아 준비한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 오늘 마지막 시간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밤에도 덥고 아침에도 덥고 진짜 한여름인데 시원한 산바람 생각이 진짜 간절합니다. 오늘 숲 이야기 같이 나눠볼 텐데 어느 숲으로 안내해 주실까요? 네, 그 여름꽃 가운데 나팔꽃, 달맞이꽃, 개망초, 토끼풀 등이 있는데요. 이론과 달리 이 꽃들은 국경을 넘어온 식물입니다. 나팔꽃은 인도, 달맞이꽃은 남미, 개망초는 북아메리카, 토끼풀은 유럽인데요.
우리나라에 정착한 이와 같은 식물을 외래식물 가운데 기화식물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네. 이와 달리 가시박, 환삼, 덩굴, 서양 등골나물, 돼지풀 등은 임시 정착 식물이라고 해서 변화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래식물처럼 국경 너머에 있는 식물이지만 우리 토착식물, 즉 자생식물로 불리는 식물이 북한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북한 식물을 볼 수 있는 강원도 양구 국립 DMZ 자생식물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이제 약 각각 2km씩 공간을 둔 그곳 비무장지대인데 거기에 식물원이 있군요. 네네. 그래서 특별한 곳이겠네요. 네. 국립수목원은 지난 70여 년 동안 이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그 상대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의 식물 조사 및 수집 그리고 보존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식물원 조성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6년부터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해 누구나 예약 없이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해발고도 630m에 위치한 그곳은 본래 버려진 계단식 논이었다고 하는데요. 한반도 자생식물이 4천여 종이 되는데 비무장지대에만 55.6%가 있답니다. 네. 한반도 면적에서 2%가 조금 안 되는 지역에 절반 이상의 자생식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진짜 분단이란 특수 상황에서 네. 사람들 접근이 통제되면서 이제 생겨나게 된 진짜 신기한 좀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식물은 국경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자생, 외래, 귀화, 좀 두고 볼 식물들이 이렇게 구분이 되네요. 예,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식물을 생김새로 분류하면 그 꽃이 피지 않는 식물을 이끼식물, 양채식물, 그리고 꽃이 피는데 씨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속씨식물, 겉씨식물 등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이 지구 형성 과정에서 어느 지역에 어떤 식물들이 주로 분포하느냐에 따라 구분하는 식물 구계가 있습니다. 크게 지구를 6구역으로 나누는데요. 대표적인 게 전북 식물 구계계인데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소나무, 전나무, 단풍나무 등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에는 또 아열대를 고향으로 하는 남방계 식물이나 아한대가 고향인 북방계 식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인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식물의 북방 한계선과 남방 한계선을 연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로 자생식물의 분포 연구도 중요하지만 2016년 국립수목원이 발행한 DMZ의 식물 155마일 자료를 보면은 DMZ 일대의 귀화식물은 미국 자리공, 흰명화주, 소리쟁이, 망초 및 기생초 등 총 134분류군이 나타났다. 귀화율은 5.6%에 해당한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이들이 자생식물과 섞이면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낼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될 테니까 네. 지켜봐야 하는 건데 누가 일부러 가져다 심은 건 아닌데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궁금한데요. 예, 여러 경로가 있는데요. 예. 그 외래식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약용이나 염료용 등 그 특정 목적을 위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나 수출입 물품에 묻어오기도 하고요. 묻어서. 예, 그다음에 바람이나 해류, 철새 등에 자연적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현재 300여 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외래식물은 주로 묵밭, 나지, 길가 등에 분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래전에 유입돼 정착한 종은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최신 종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애를 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DMZ 자생식물원은 한반도 한가운데 자리에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만나는 지점이고요. 1,000m 이상의 고봉들로 둘러싸인 분지, 일명 펀치볼로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그래서 북방계 식물들이 자생할 수 있는 곳이라 통일을 대비해 북한 식물을 연구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합니다. 예. 한국에 없는 북한 자생식물이 350여 종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21개 종이 현재 식재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중에 오늘은 제가 갔을 때 마침 꽃이 피어 있었던 너도 개미자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너도 개미자리. 너도 밤나무가 떠오르네요. 어떤 식물인가요? 네네. 그 방문자 센터를 일단 통과하면은 그곳은 이제 소나무들이 먼저 멋지게 다가옵니다. 예. 이어서 그 희귀 특산 식물원이라는 곳이 나왔는데요. 잡초 같은 풀더미 하얀 꽃들이 핀 게 인상적이어서 안내판을 보니
낭림산 이북으로부터 백두산까지 분포하는 석죽과 여러 해살이 풀로 고산지대에 자라며 꽃은 7월에서 10월에 흰색으로 핀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나 콩으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너도개미자리 꽃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얀 꽃잎이 진짜 별처럼 펼쳐져 있는데 백도라지 꽃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에 그 적힌 문구에서 그 북한 식물을 보고 있다는 느낌 들어 기분이 묘했는데요. 북한 식물이란 걸 모르고 봤으면 어릴 때 많이 본 하얀 도라지 꽃처럼 보였습니다. 이 꽃을 소개할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일단 사진에 담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기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료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도 개미자리를 오늘 소개해 주시는 걸 보면 자료를 찾아내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에 너도 개미자리가 소개되어 있었고요. 이거를 포함해서 나영학 전 경상대 교수가 쓴 야생화 산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도 개미자리는요, 키는 10cm이고요. 줄기에 2개의 털줄이 있고 밑에서는 다소 눕고 가지가 많이 갈라져 한 군데에서 무더기로 나온 것처럼 보이고요. 잎은 마주나게 하며 뾰족하고 길이는 8에서 20mm 정도이고요. 꽃은 가지 끝에 1개씩 달리며 잎 겨드랑이에 달리는 것도 있는데 수술은 10개, 암술 때는 3개라고 합니다. 밤나무와 너도밤나무는 참나무과이지만 나도밤나무는 참나무과가 아닌 나도밤나무과인데요. 콩알 크기의 열매가 달리지만 잎 모양이 비슷해 밤나무와 비슷해 나도밤나무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미자리, 너도 개미자리, 나도 개미자리는 다 석죽과에 속해 있습니다. 모두 석죽과로군요. 네. 야, 너도 나도 그리고 그냥 개미자리 다 실제 있는 식물 이름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미자리는 너도 개미자리처럼 여러 해살이 풀이 아니라 2해살이 풀이고요. 키는 5에서 2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름의 유래는 밭이나 길가에 개미가 많은 곳에 난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나도 개미자리는 너도 개미자리처럼 북부 고산지대에 5cm 정도로 자란다고 하고요. 모양이 다 개미자리와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애초에는 이제 개미가 많은 곳에 나서 개미자리였고 비슷한 모양을 이제 너도 나도라고 이제 앞에 붙여줬네요. 예. 좀 특별한 진짜 곳에 있는 식물원이니까 볼 수 없는 식물들도 많고 눈길을 진짜 여기저기 막 사로잡는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DMZ 자생식물원에는 북방계 식물 전시원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6월 초 한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제가 갔을 때는 볼 수가 없어 상당히 안타까웠는데요. 아이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자생지에서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답사를 하다가 북한의 국화인 한박꽃나무가 마침 꽃을 피우고 있어서 한박꽃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 국화가 한박꽃나무군요. 네. 예.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인데요.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상징적인 의미의 국화입니다. 북한의 국화도 법으로 정한 것은 역시 아니고요. 김일성 주석이 지난 1991년 목란꽃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향기롭고 생활력이 있기 때문에 꽃 가운데서 왕이라며 국화로 삼을 것을 지시한 데 따른 상징적인 의미의 국화입니다. 북한에서는 한박꽃나무를 목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역시 김일성 주석이 1964년에 산에서 피는 목련이라고 해서 산목련으로 부른 한박꽃나무를 보고 이처럼 좋은 꽃을 그저 한박꽃이라고 불러서는 아쉬움이 남으니 이제부터는 이 꽃을 아름다운 꽃에 붙이는 난초에 란자를 붙여 목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해서 목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한박꽃나무는 한경북도를 제외한 한반도 어디 산에서든 피어 우리의 토종나무로 불리고요. 이 한박꽃나무는 목련과인데 목련은 꽃이 피고 난 뒤 잎이 나오는데 한박꽃나무는 5에서 6월 잎이 다 난 다음에 가지 끝에 지름 7에서 10cm의 하얀 꽃이 목련꽃처럼 위가 아니라 옆이나 아래로 향해서 달립니다. 예. 가까이 가면 상당히 진한 향기가 나는데요. 이 나무 이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큰 바가지처럼 생긴 풍성한 꽃이라는 뜻도 있고요. 작약을 한박꽃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구분하기 위해서 나무를 붙여 한박꽃 나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산속에서만 주로 자라고 있어 보기가 힘든데 한번 보시면은 하얀 꽃잎과 불그스름하면서도 보랏빛을 띤 수술,
노란빛을 띤 녹색의 암술, 이들의 아름다운 조화를 푸른 잎사귀 배경에서 보시면은 황홀해집니다. 지금 꽃 예쁘다고 막 청취자들이 글 남겨주고 계시고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에서 활짝 핀 한박꽃나무 지금 사진 같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 꽃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으면 한박꽃이란 이름이 진짜 잘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절로 드네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법으로 나라의 꽃인 국화를 제정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전통 문화와 관련해서 상징적으로 정하고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사람들도 무궁화를 국화로 여기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단의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반도 내에서 나라를 대표하는 꽃이 나누어진 것 같은데요. 무궁화나 한박꽃나무가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자생식물, 기화식물, 임시 정착식물 등으로 식물을 구분해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식물들은 그 속사정을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지구온난화로 어떻게 적응을 해나갈지 거기에만 신경을 쏟을지도 모르는데요. DMZ의 식물 155마일 표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엮은 우리의 노력이 식물을 앞세워 현실의 휴전선을 지어나가는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과 북의 경계 없이 피고 지는 비무장지대 식물처럼 말입니다. 이런 글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계 없이 피고 지는 것 사람들은 못하지만 식물들은 정말 부지런히 몫을 해내고 있었네요.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폭염특보 속에 무척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울, 광주, 대구 32도, 대전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소나기가 곳곳에 쏟아지겠습니다. 시간당 70mm 넘는 호우가 내리는 곳 있겠고요. 100mm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튼튼한 우산 하나 꼭 챙기시고요.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와 함께 최대 순간 풍속 25m의 매우 강한 돌풍도 예상됩니다. 시설물 피해 또 침수 피해 없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딱 1,600명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2,600명대 확진자이고요. 9일 연속 4자릿수 확진자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400명을 넘겼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29.4%, 30% 가까이 올라왔고요. 영남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대전에서도 59명이나 나왔습니다. 최근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소출하고 있는데 이달 들어 서울 시내 백화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 인원만 160명이 넘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창문이 없어서 자연환기가 어렵고 특히 식품과는 마스크를 벗고 식사하는 손님이 많아서 감염에 취약합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여의도에서도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요. 또 대구에서는 헬스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돼 50명이 넘게 감염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파병된 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에서 이 승조원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부대원 모두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는데 이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감염이 더 번질 가능성이 크고 또 실제 감기 증상을 보이는 부대원이 80여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 정부는 의료진을 현지에 급파하고 치료 여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 환자 후송을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50대 코로나19 백신 예약 어제 다시 시작됐는데 이번엔 예약이 좀 순조롭게 된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55세에서 59세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사이트가 열렸을 때 이 접속자가 몰리면서 그제 또 한 번 장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만 1시간 정도 지난 오후 9시부터는 이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어제 낮 12시까지 총 70만 명이 예약해서 50대 후반 대상자의 71%가 예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상 문제점이 몇 가지 드러난 건 사실인데요. 이 백신 접종을 기다린 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되면 한꺼번에 많은 접속자가 몰리는 문제는 이미 몇 차례 드러난 바 있고 또 여기에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 잔여 백신 예약도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백신 접종 대상자가 누락되고 제주도에서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1순위 대상자에 오르는 등 원정 유흥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나오는 등 이 지자체들의 행정도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죠.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어제 이 소상공인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원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대 900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피해 지원금과 별도로 주는 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예산도 6천억 원에서 1조 2천억 원으로 2배 정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면 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는 게 어렵다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기재부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액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소상공인을 위한 증액분은 줄어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에서는 총액이 왜 고정돼 있냐라는 입장입니다. 이 신용카드 캐시백을 없던 일로 하고 또 국채를 더 발행하면 총액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또 국가가 재정을 감당하지 않으면 개개인의 빚이 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야가 합의하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양보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앞서 김부겸 총리는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층에게 이 똑같은 재난을 겪었음에도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신 자부심을 준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 말이 논란이 되자 표현이 부족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독일 서부에 홍수로 많은 사망자 또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교민들 몇 분이 이제 연락이 안 닿아서 걱정이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독일 서부에서는 지금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24시간 넘게 비가 내렸고 또 밤새 1제곱미터당 최대 148리터에 이르는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서 그 라인강이 범람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망한 분들이 무려 58명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독일뿐 아니라 그 인근의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에도 폭우가 내려서 최소 6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교민 몇 분도 연락이 두절돼서 지금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현지 공간에 따르면 이분들은 안전하게 대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 홍수 피해 지역에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메르켈 총리는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조의를 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했어요. 네, 야권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제 오전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보름여 만이고 이달 8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준석 대표와 면담을 했는데요.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 평당원으로 입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정치로 국민에게 보답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정권 교체를 이루는 중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재형 전 원장의 입당에 이 곧장 환영식도 열어줬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직접 최재형 전 원장에게 꽃다발을 주고 국민의힘 배지를 달아주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만났다고요?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을 하던 그 시각에 윤석열 전 총장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짧지만 그 야권 대권 주자로 각광받았던 반기문 전 총장에게 조언을 구하러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진인사 대천명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시면 유종의 미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진인사 대천명은 할 일을 하고 이후의 일은 하늘의 뜻에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최재형 전 원장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각자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손해가 있더라도 본인이 한번 정한 방향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걸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달 말까지 민생 관련 행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연기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이 경선 연기로 한참 몸살을 앓았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큰 마찰 없이 경선을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순회 경선에서 사람들이 모이기조차 쉽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민주당 중앙선관위원장은 예정된 8월 7일부터의 지역 순회 일정을 수년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지도부와 함께 선관위에서 중지를 모아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후보들의 동의인데요. 이전에 경선 연기에 반대했던 추미애, 박용진 후보도 이번에는 경선 연기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도 당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다만 이번에는 관건이 얼마나 연기할 것인가가 되는데요. 이 후보마다 열흘 연기하자, 2주 연기하자, 2달 연기하자 이렇게 입장이 다 달라서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9번째 동결인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계속 밝혀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가 오를 것이라 예측이 됐었는데 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 한번 동결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금년도 성장률은 4% 수준의 대체로 부합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 다만 확산 영향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기로 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늘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경제가 원활히 돌아간다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대체 공휴일 확대됐는데 빠진 날도 있죠? 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으로 3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같은 국경일, 그리고 1월 1일 신정, 성탄절,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등의 공휴일은 이 주말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는 정부가 이 중에 국경일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을 지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신정, 성탄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같은 공휴일은 대체휴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결정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